자, 이제 법률행위 요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법률행위 요건이라 하는 것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들은 권리 변동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생기려면,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가 제대로 생기려면 법률행위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게 법률행위 요건이죠.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성립 요건이 더 전제되는 개념이죠. 성립 요건이라 하면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존재, 탄생하기 위한 요건이고, 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성립조차 하지 못한다면 효력 요건은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자, 성립 요건을 갖춰서 성립을 한 법률행위를 전제로 진짜로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성립 요건부터. 어떤 법률행위이든지 간에 모든 법률행위는 다음의 3요소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당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뭐든지 간에 모든 법률행위 저 3요소는 존재를 해야 돼요. 예컨대 계약 해볼까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은 계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존재를 해야 돼요. 계약을 하는 그들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계약의 내용, 목적,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이라면 적어도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하죠. 먼저 했으면 얘가 청약, 얘가 승낙. 그리고 2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걸로 족한 게 아니고 합치돼야 돼.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여기서 그치는 거지, 그 계약의 유효를 100% 보장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성립한 계약이 진짜로 효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효력 요건을 또 별도로 갖춰줘야 되고, 그 효력 요건은 이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표시에 구체적으로 뭔가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사자는 뭐 어찌해야 되고, 목적은 어찌해야 되고, 의사표시는 어찌해야 되고, 이렇게 그 요건을 기억하셔야 되죠. 효력 요건. 당사자는 계약 성립 당시에 이 3가지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계약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효력이 생겨요. 그럼 계약의 목적, 다른 말로 계약의 내용,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확정되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가진 내용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효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의사표시, 주고받은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 자체가 일치하고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사기나 강박을 당한 하자가 없어야지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성립 요건을 못 갖춘다면, 예컨대 합의가 안 됐다든지 등등으로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아예 불성립이야. 부존재. 자, 이럴 때는 효력 요건으로 내려가서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립 요건을 갖춰도 성립은 했는데 효력 요건 중에 뭔가를 못 갖추면 제대로 된 효력이 생기지 않죠. 그 현상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안 생기는 무효도 있고, 효력이 살짝 생겼다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효 또는 취소. 그러니까 이 노란색에 있는 뭔가를 못 갖추면 아예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되거나. 근데 취소 쪽을 외우는 게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3가지거든요. 사유가 제착하. 기억하실라나? 제착하. 제라 하면 제한 능력자. 요거요. 요거 없는 거죠. 계약을 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제한 능력자였던 거지. 미PP였던 거예요. 미성년자나 피성년 피한정구연인.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고. 2번째 착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타입에는 3가지가 있었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그 중에 착오에 빠져서, 중요 부분 착오에 빠져서 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 이 3가지는 취소 사유고 나머지들은 무효 사유예요. 예컨대 계약의 내용이 확정이 안 된다, 이행이 불가능하다, 위법하다, 반사회적이다, 계약을 한 한쪽이 미쳤다, 의사능력이 없었다, 이런 것들은 다 무효 사유라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존재의 평면이 다른 거죠. 일단 성립 요건을 갖추면 성립, 못 갖추면 불성립. 여기서 끝이에요.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효력 요건까지 갖추면 유효,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예컨대 갑이 을에게 나랑 5억에 합시다, 계약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을이 4억에 합시다. 요거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지. 일단 계약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5억에 하자라고 했을 때 그래요, 5억에 합시다, 이렇게 되면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 거야. 성립은 했는데 혹시 5억에 하자라고 말할 때 이 여자 눈이
한쪽은 웃고 있고 한쪽은 울고 있어요. 미쳤어. 예, 의사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면 그때 이제 계약이 성립은 했으나 체결은 되었으나 무효인 거야.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런 것들은 계약으로서 뭔가 존재할 때 생기는 문제고 아예 합의가 안 되면 계약 부존재예요.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블랙홀 같은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런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불합의도 배우셨어요. 그림 보니까 딱 좀 기억이 나실 건데 미국인하고 중국인이 홍콩에서 만나가지고 계약서까지 썼네. 계약서까지 썼으니까 그들 사이에 계약이 뭐 한 것처럼 보이죠? 성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립 안 했지. 왜? 동상이몽을 했잖아. 이 달러가 미국인은 미국 달러네, 중국인은 여기 홍콩이니까 홍콩 달러네 라고 생각해서 사인을 했다면 얘들이 생각하는 대금은 8배 차이 나요. 8배, 7배, 8배. 합의가 안 된 거죠. 이런 불합의를 숨은 불합의 또는 무의식적, 자기들이 의식 못하는 불합의라고 했죠. 결국 이것은 계약이 여기 있는 거야. 성립하지 않은 거야. 계약서가 있다고 계약이 성립했다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약은 계약서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합의로 성립하는 거야.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됐으니까 계약 불성립이니까 나중에 이 A라는 미국인이 당신은 이거를 홍콩 달러로 생각했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착오가 있었으니까 난 이 계약을 취소하겠소.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다시피 취소는 계약이 뭐 했을 때 생기는 문제다? 성립했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 이건 계약 자체가 성립조차 하지 않아서 취소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이런 거 했었습니다. 이거 문제 풀었었습니다. 자, 이것도 족보 저 뒷페이지인데요. 138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38. 요 저기 뒷페이지인데 계약 성립 파트 저기 밑에 보시면 4번, 5번. 자, 승낙을 했는데 청약을 받은 사람이 승낙을 했는데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안 된 거죠.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합치된 것으로 오신 착각하고 있어요. 숨은 불합의죠. 무의식적 불합의. 그래봤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 맞죠? 그 다음에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불합의가 있대. 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숨은 불합의. 미국 달러, 홍콩 달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착오를 이유로 주장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뭔 취소, 웬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뭐 취소할 계약이 존재를 하지 않는데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숨은 불합의의 경우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만요. 이렇게 해놓고 요까지가 원래 1교시 계획된 1교시였어요. 2교시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법률행위에 총설을 했고 총설 다음에 당사자가 나오는데 회색 처리되어 있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 법률행위 당사자 파트는 시험에 안 나와요. 사실 책에는 소개되어 있죠. 17페이지에 보충 이렇게 해서요.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면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당시에 권리능력과 의사능력과 행위력을 가진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 이게 없어도 무효.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들은 시험에 정면으로 나오진 않지만 저거를 모르면 답답해서 못 쓴다 라고 해서 제가 개념 완성 강의 때 좌표 찍어 드릴게요. 여기서 36분 38초 2강 여기서부터 50분 58초까지 14분가량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리면서 시험에 안 나올 내용 2번, 3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해바퀴만 넘어갈 겁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들어보시면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시험법이 나오는 목적부터요. 목적, 법률행위 목적. 다시 법률행위가 자 지금부터는 모든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죠. 뭔가 계약이 체결되었어야지 뭔가 우리가 뭐 얘기할 맛이 나지.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목적,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는 확가적사 이야기를 볼 거예요. 목적의 확가적사. 자, 그런데 이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이 제목부터 좀 순화시켜야 돼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와닿지 않아.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법률행위를 계약으로 바꿔서 읽고 목적은 내용으로 바꿔서 읽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목적을 뭐라고 읽으시는 거지? 계약의 내용. 이렇게. 그리고 계약은 불요식 계약. 이 원칙이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유치하지만 계약서를 상상하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계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갑은 난 너한테 이거 해줄게. 을은 그럼 난 너한테 이거 해줄게라고 적혀 있는 이 내용요. 이 내용. 요 계약의 내용을 가장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자, 그들이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그들이 한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여기 내용이 어찌해야 된다는 거죠? 확가적사해야 돼. 계약의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이행 가능해야 되고 저 내용이 법을 어기면 안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먼저 확정부터 보겠습니다. 목적의 확정.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계약이 유효하려면 법률 행위 목적, 계약의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여기 시험 문제거리 딱 하나예요. 표현을 정확하게 보세요.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가 아니고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확정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고 확정의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 이미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 확정 시기 문제가 논점이에요. 계약 성립 당시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확정돼도 돼요. 근데 마지노선은 있죠. 적어도 이행기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매매를 했어.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했어요. 이 매매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의 내용, 목적. 매도인은 뭔가 물건을 주고 매수인은 돈 주는 거겠지? 그 뭘 주고 얼마를 줄 것인지 이게 계약 내용이라고. 이 계약의 내용이 확정이 돼야지 계약이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정은 반드시 계약 체결, 성립 당시에 계약은 그날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날 확정시키면 베스트인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사후에 나중에 확정돼도 돼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그날은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면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개념 완성 강의 때 11월 12월 강의 때 뭘 설명을 들었느냐, 예를 들었느냐. 갑의 집에 친구가 놀러를 왔는데 갑이 기르던 개가 강아지를 5마리 낳았잖아. 너무 이뻐가지고 한 마리 팔아라 해서 한 마리 팔겠다고 그날 계약을 했어. 10월 1일 날. 한 마리에 대한 매매 계약. 자, 이 매매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면 그 5마리 중에 어느 한 마리인지 또 돈을 얼마를 줄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어야지 계약이 효력이 생기는데 꼭 계약을 그날 한 10월 1일 날 확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한 마리 계약만 해놓고 그들이 그렇게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나? 한 달 후에 다시 오겠다. 왜냐면 어미 젖을 먹어야 되니까 갓 태어나서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저울 들고 와서 5마리 다 저울 달아보고 제일 무거운 놈 가져가겠다. 그리고 대금은 키로당 10만 원으로 쳐주겠다. 이렇게 했다면 계약하는 그날에는 어느 한 마리인지 정해진 게 아니지 아직은. 대금도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행기까지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은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런 거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매 계약이 10월 1일 날 했어요. 이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때 소유권 이전해주고 잔금을 치른다면 이때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이행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 계약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뭘 주고 얼마를 줄 것인지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10월 1일 날 확정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고 언제 전까지만 확정되면 된다는 거죠? 이행기 전까지만 확정되면 되니까 이날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어도 계약은 효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게 유일하게 하나의 논점이라고 시험에 나온 논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셔야지. 우리 결국 문제 풀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문제가 10페이지로 가야 되겠죠? 다시. 자,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이라고 목적. 문제 딱 하나죠. 19에 22에. 이제 나올 때 됐네. 34에 이럴 때. 매매계약 체결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성립. 당시에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이 매매계약의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 X죠. 성립될 수 있어 없어요? 그리고 효력도 생길 수 있어. 얼마든지.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목적의 가능해요. 확가적사의 두 번째 가. 계속 똑같은 명제인데 법률 행위가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목적, 계약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돼요. 실현 가능. 다르게 하면 더 쉬운 말을 쓰면 이행 가능해야 돼요. 이 계약에 적혀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지 계약이 효력이 생기고 가능의 반대말은 불능이죠. 혹시 불가능한 계약을 했어? 말도 안 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계약? 무효죠. 무효. 다만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통념입니다. 이게 무슨 양자 물리학이 아니죠. 법학이. 물리학, 과학의 세계에서 판단한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일일지라도 사회통념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면 불능으로 처리하는 게 법학이죠. 그거 설명하면서 제가 또 그때 무슨 예를 들었느냐. 한강에 반지를 빠뜨린 여자가 슬퍼하고 있으니까 누가 찾아와서 내가 찾아주마. 1,000만 원만 주면
해서 계약이 된 거잖아. 그때 한강에 가라앉은 반지를 찾아주는 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가? 물리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 그건 비용의 문제고 어떤 문제지. 하지만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는 완전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계약으로 처리하는 게 법학의 관점이다. 그래서 무효인 계약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좀 들으신 거? 왜 눈을 피하시나요? 기억이. 그러니까 자꾸 많이 강의를, 근데 여러분들 뭐 강의에 듣고 싶으신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불능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법률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을 공부하는 거죠. 자,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기준은 시간이죠. 언제 불능이 되었냐?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계약이 체결된 그날부터 애당초 불능이었으면 뭐죠?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계약 체결 이후에 불가능해지면 후발적 불능이라 해서 완전히 다르게 취급돼요. 먼저 원시적 불능부터. 원시적 불능은 제주도 별장 매매 사건. 제주도 별장 소유자 갑이 서울에서 계약을 해서 매매 계약을 10월 1일 날. 그래서 그날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30일 날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데 한 20일경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네. 9월 25일 계약 체결한 일주일 전에 별장은 소실된 거, 전소되는 거예요. 없는 별장 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별장 주인도 모르고 매도인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면 이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지만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한 거죠. 계약할 때부터 불능이야. 체결될 때부터요.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고. 이럴 때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거지. 소유권 이전의 문은 생길 수가 없지. 불가능한 거니까. 자, 무효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무효의 공식이 있었어요. 계약이 무효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이에요. 그래서 돌려줘야 돼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44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매수인은 뒤늦게 이제 그 별장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제가 완전히 당신하고 저는 헛짓거리 했네요. 그렇게 하면서 전 잔금 안 드립니다. 아직 이행하지 않은 건 이행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건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받는 거로 문제를 끝낼 수도 있지만 자, 지금 을이 줬던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받은 것은 그냥 자기 돈 돌려받은 거야. 주지 말았어야 될 돈을 줬으니까 돌려받은 거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을에게 일정한 손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쓸데없는 계약해가지고 지출된 비용들, 손해가 막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보세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체결상의 일방의 과실로 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생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별장을 매매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계약 체결하기 그날 최종적으로 별장이 잘 있나 없나 정도는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지.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없는 별장을 매매해서 매수인은 이 골탕을 먹였으니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지. 손해배상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고 해서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했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건 뭔 소리죠? 불능한 이 말의 뉘앙스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불가능했다는 소리지.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을 한 거지. 계약은 체결했어 이렇게. 체결해봤자 이 계약은 무효예요. 쓸데없는 계약한 거지. 그럴 때 그 불능을 혹시 한쪽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알고 팔았어? 완전 사기꾼이지 이렇게 되면.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과실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그 신뢰, 잘못된 신뢰 때문에 생긴 손해를 물어줘라. 배상해야 된다. 이걸 나중에 116페이지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불능과 연관되어 있는 얘기다? 원시적 불능과 관계에 있는 얘기구나 정도만 한 번만 들어두신 거로 충분하고. 자, 여기까지 원시적 불능 이야기. 자, 이제 후발적 불능을 해볼게요. 후발적 불능. 자, 계약 체결 당시에 별장은 잘 있었어요. 멀쩡하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가능한 것이고 당연히 계약은 유효로 시작된 거죠. 소유권 이전 해줄 의무가 생긴 건데 10월 20일경에 건물이 또 소실돼 버렸네. 이러면 계약 체결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거니까 이런 불능을 뭐라고 한다고? 후발적 불능.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불났어? 그러면 다시 20일 전으로 소급해서 계약 무효? 아까 원시적 불능처럼 계약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능이다라고 할 때 계약이 무효가 되는 그 불능은 오로지 원시적 불능만 그런 거예요.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이 과거에 유효한 계약까지 다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은 유효했었던 거야, 20일 동안. 그리고 지금부터 종료되는 거죠.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제만 남는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불능이 된 데 있어서의 채무자에게 잘못, 고의과실,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거죠. 여기서 채무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둘 다 채무자인 계약이에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자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자야. 그런데 무슨 채무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채무자라고 똑 하고 말해놓으면 이거 누군지 특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매도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불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무이행 불능. 자, 매매계약을 했는데 별장이 불타서 이행이 불가능해진 채무는 매도인의 채무가 불능이 된 거예요? 매수인의 채무가 불능이 된 거예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가능해진 것이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가 불능이 된 건 아니니까 이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다? 매도인을 얘기합니다. 채권자라고 부르면 매수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돈을 주는 채무는 법적으로 불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럼 매도인이에요. 그리고 귀책 사유로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 고의나 과실을 얘기하는 거죠. 즉, 요 집이 이렇게 불타서 없어진 데 대해서 매도인에게 잘못 고의 과실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매도인은요. 져야 되죠. 그 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돼요. 매수인, 채권자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불을 댔거나 아니면 실수로 과실로 실화를 했거나 둘 다 다 귀책 사유인데 그럴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요 매매 계약을 해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돈 돌려달라고 계약금 중도금 그걸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귀책 사유로 잘못으로 채무이행이 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의 채무자는 매도인이고 여기서의 채권자는 매수인이겠지. 이 사건에 넣을 때는. 근데 주의하실 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으니 혹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채무자 잘못 없이 불능이 됐다? 벼락이 꽝 쳐가지고 집이 내려앉은 거야.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채권자로서도. 반드시 이게 이행이 불능이 되었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해제권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 내용의 조처는 이행을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권자는 또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귀책 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앞에 말을 부정하셔야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채무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늘상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일 때만 손배청도 생기는 거야.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0월 1일에 계약한 집이 10월 20일에 불이 났을 때, 내려앉았을 때 채권자 매수인 입에서 계약 해지하겠다, 손해배상 해달라 이런 얘기 하려면 반드시 매도인 잘못이 여기 개입돼 있어야 돼요. 매도인 잘못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지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그 마지막에 해볼까요? 그러면 잘못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없으면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지진 나서 내려앉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해제나 손해배상을 얘기하면 안 되고 위험부담 문제로 처리한다 그랬죠. 위험부담은 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손실부담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사라져버리고 단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는 할 수 있나? 이 문제가 남는 거지. 원칙은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537, 538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 채무가 매도인의 채무가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 둘 다 잘못 없이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내려앉으면 채무자가 누구죠? 여기서는 매도인 상대방은 누구죠?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재지변 둘 다 잘못 없이 채무이행이 불능이 돼서 한쪽이 없어지면 다른 쪽 채무도 없어지는 게 공평하다 이거지. 돈 못 받는 거야. 잔금 못 받고 받은 계약금 중도금은 부당 이득이 되어서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재지변에서 발생한 위험, 그 손실은 채무자가 매도인이 안고 게임을 끝내는 거예요. 돈 못 받는 걸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위험부담 이야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누구래? 매수인.
매수인의 책임 있는 귀책 사유로 불응이 되었어? 이거 기억나시나?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그 매수인이 와서 불질렀지 않습니까? 흥분해가지고 담배 피다가 자기가 계약해놓은 집을. 그랬을 때는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당신이 불질렀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돈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때도 있다는 거지. 손실 부담할 때가. 요렇게요. 이게 불능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불능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불능은 완전히 공식처럼, 이런 공식처럼 2는 4, 2, 3은 6처럼 달달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무시다가도 툭 쳐서 2, 3은 이렇게 하면요. 6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완벽하게 통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불능이 됐을 때 원시적 불능이면 계약이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래서 아직 안 했으면 이행 안 했으면 이행 안 하면 되고 이행한 건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되고 후발적 불능일 때는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유효했는데 지금부터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무슨 문제? 채무불이행 책임져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는 문제고 귀책 사유가 없고 잘못 없으면 위험부담 반대급부 돈 달라고 할 수 있냐 없냐 문제로 처리한다는 거지. 달달달달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10페이지. 자, 목적이 가능해 보겠습니다. 계약 성립 후,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무슨 불능이래? 후발적 불능이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5. 그렇죠? 그럼 계약이 무효로 되려면 언제부터 불능해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 계약 성립 당시부터 불능해야 돼요. 원시적 불능해야 돼요.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건물이 전소되었대?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갑의 과실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내려앉았어.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면서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없어요? 있죠. 갑의 과실 잘못으로. 그게 무슨 문제예요? 채무불이행 문제예요? 위험부담 문제예요? 채무불이행 문제니까 을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플러스 뭐도 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토지가 수용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네. 무슨?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불능인데 수용이야. 수용. 매도인이 수용당한 거지. 그럼 매도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는요? 없어. 여기는 해제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손해배상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 계약은 종료되고 잔금 못 받고 계약금 준다고 돌려주는 걸로 끝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런데 매수인 을이 이행 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한다고 하고 있죠? 해지할 수 있다. OX, X. 위에서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어. 해제나 손해배상 얘기 나오려면 반드시 갑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로 합니다. 목적의 적법.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의 목적이 적법해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위법하면, 법을 위반하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때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소리예요. 법 배워보니까 이게 법 규정도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이쪽을 지켜달라는 거죠. 여기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고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임의 규정은 법 규정을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누는 기준은 이 법 규정의 내용이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가 있으면 강행 규정, 그래서 꼭 지켜져야 되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관계가 없으면 임의 규정이에요. 자, 임의 규정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아니고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특약이 없을 때 의사 해석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만든 규정에 불과하다 보니 분명한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규정대로 안 해도 됩니다. 법 규정대로 안 해도 되는 규정이에요. 다른 약정이 가능하죠. 105조 임의 규정이라 해서 법률행위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임의 규정을 말하죠. 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어요. 법 규정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해서 얘들은. 그러면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 의사에 의해서 처리해 주겠대. 다르게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된다 이 소리죠. 다르게 해도 되는 규정, 임의 규정. 다르게 해도 되는 규정이 엄청나게 수백 개가 있습니다. 민법에. 그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몇 가지 배웠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주종물 규정이죠. 종물은 주물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주물처분에 따른다.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는 또 다른 물건을 곁에다가 부속을 시켜두면 부속되어 있는 물건을 종물로 부르겠다.
그러면 그게 종물이면 주물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노가 종물이고 배가 주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는 배의 처분에 따른다. 노젓는 배인데 매매를 하면, 배를 매매하면 노가 매매의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무슨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배 파는 갑이 매수인 을에게 나 노는 형씨, 나 이거 사연이 있어서 못 팝니다. 내 배값을 깎아 드릴 테니 노는 빼고 갑시다. 노는 만들어서 쓰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라고 하면 제외시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종물을 주물 처분에 안 따르기로 약정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죠. 저런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임의 규정. 그러니까 저 규정은 이런 다른 약정이 없을 때의 기준이지 다른 약정이 있으면 배제될 수 있는 임의 규정이고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켜달라고 할 때는 이거를 지켜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를 지켜달라는 거죠? 강행 규정을 지켜라. 강행 규정을 어기면 계약 무효 처리하겠다는 건데 근데 통설에 의하면 강행 규정도 다시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효력 규정은 위반을 하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무효로 잡아버리죠. 단속 규정은 단속, 처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벌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조문이기 때문에 위반을 하면 처벌, 단속은 때리는데 계약의 효력은 인정해버립니다. 독특한 게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게 효력 규정이고 어떤 게 단속 규정인지를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 먼저 효력 규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등록 중개업 금지, 중개사법 제9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순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해서 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을 밟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지. 시험도 못 붙었고 무자격 무등록이지. 그래 놓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시중에는요. 있긴 하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건 뭐 배우실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요 규정이 무등록 중개업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이 중개 보수 약정을 하면 이 계약 무효 처리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랬거든. 아직 못 붙었는데 중개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의뢰받아가지고 뭐 성사시키고 중개 보수를 받기로 한 이 계약은 무효 처리되면 무효. 물론 처벌도 받지만 무효 처리되어서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관계돼서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었죠. 이거는 자, 무등록인 채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업으로 하는 걸. 업으로 한다 하면 한두 차례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지. 무자격 무등록자긴 한데 업으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중개 행위를. 동창들 3명 갑을병이 다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을이 갑의 땅을 사고 싶었는데 갑이 자꾸 안 판다고 했는데 얘 둘은 별로 안 친하고 병이랑 내가 양쪽을 다 친했던 거지. 그래서 을이 직접 안 되니까 병한테 부탁을 한 거죠. 다리 좀 놔달라고. 거래를 성사시켜주면 1,000만 원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갑을 구슬려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킨 거지. 중개 행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을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 시험 안 붙었지? 그래가지고 너 무자격 무등록.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왜 줘? 이거 다 무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고 하고 소송 붙은 거 친구끼리. 그래서 또 우리 대법원이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업으로 한 게 아니고 한 번 해서 친구들 간에 동창 간의 거래를 중개를 한 건 중개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업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 분명히 중개사법은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한 거예요. 그냥 우연한 기회에. 이것은 중개사법 위반이다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서 무효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주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있다는 거지. 줘라 이거예요. 줘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차례 하는 건 괜찮으니까 한 차례는 하세요. 하겠습니다. 한 차례.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받으면 또 103조 위반으로 그래서 반사적으로 해가지고 적정 수준에서 또 낮출 거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이고 이번에는 이 사람은 이제 시험도 붙었고 자격도 있고 등록도 했어. 중개업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법정 보수 한도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초과 보수 받기로 하다가 걸리면은 이렇게 1:1로 처벌받잖아요. 그것도 효력 규정이어서 초과 보수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무효는 아니고 초과된 부분 무효. 초과된 부분 무효. 그래서
초과 보수를 주기로 한 계약은 무효니까 법정 한도까지만 지급하면 되고, 의뢰인은 혹시 초과해서 지급됐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효력 규정입니다. 이 약정도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들으셨죠? 돈 빌려주고 이자 받기로 할 때 이자 제한법은 2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를 너무 많이 받지 마라. 그래서 혹시 25%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 처리하겠다. 더 이상 받지 마라 해놓고 그걸 위반하면 무효로 잡겠다는 거니까 저런 것들이 효력 규정이더라 하는 것이고, 이제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의 가장 간단한 예는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에는 음식물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 영업을 하려는 한 사람은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하세요. 무허가로 하다가 걸리면 위반하면 여기는 엄청 중범죄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겠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혹시 근데 여기 무허가 음식물 판매하다가 이분이 걸렸다. 그러면 그렇게 처벌을 받겠지만은 그렇지만 이 음식물 판매한 무허가 음식점에서 판매한 이 행위 자체는 뭐 하다는 거죠?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무허가 음식점만 노리는 유튜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다 처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식당 주인에게 여기 무허가죠. 나 돈 안 들어요. 신고해보라요. 라고 하면 이분이 처벌받는 건 별개 문제고, 처벌은 받겠지만은 음식 판매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음식값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계약은 유효하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단속 규정은 이거였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미등기 전매 금지, 즉 중간세납 등기를 금지하는 것. 자, 토지를 샀는데 또 팔면 전매라 그러죠. 등기를 안 하고 전매를 한다? 미등기 전매.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세납 등기를 한 거죠.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될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2번을 생략하고 중간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날려버리죠. 등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뻔하죠. 이렇게 등기하면 취득했다, 양도했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드러나서 취득세,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 적발만 안 되면 취득세, 양도세를 안 내도 되잖아. 그래서 중간세납등기를 하다가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게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가 걸렸어. 그럼 얘가 처벌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계약 자체는 뭐 하다는 거죠? 유효하고 등기도 효력이 있어서 결국 병은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그렇습니다. 단속 규정이었죠, 이거는. 이것을 효력 규정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사에 반해요. 만약에 효력 규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미등기 전매 하지 마라 그랬지? 근데 했네? 무효. 이렇게 해버리면 이 등기도 무효지, 계약이 무효니까. 그럼 얘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네. 얘도 계약했는데 등기 안 했으니까 얘도 소유자가 아니거든? 그럼 소유권이 여기 있는 거야. 토지 소유권이 못 넘어가고. 그러면 넘어갈 때 양도세, 취득할 때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 4번이나 세금을 못 걷는 거예요. 그거는 싫은 거지.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싶고 본때는 보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의 효력을 싹 다 인정해. 선심 쓰듯이 우리가 뭐 전매 자체를 막으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 이러면서 왜 등기를 안 하고 전매를 해? 괘씸죄야. 그래서 감옥 갔다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효력 인정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형사처벌 가해버리는 거지. 단속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또 단속 규정.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6호. 중개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안 돼요. 의뢰인이 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는데 딱 보니까 괜찮네. 내가 사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거 하다가 또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직접 거래 금지. 이게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게 판례예요.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거래하다가 걸리면 형사처벌은 받게 되는데, 처벌은 받는데 거래 자체는 뭐 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효. 거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유가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왜 중개사법은 직접 거래를 금지할까? 중개사하고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는 거 거래를 금지를 할까? 왜? 중개사들은 맨날 하는 일이 그 일인데 부동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보의 부자고 정보의 빈자야. 정보를 다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직접 거래해버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 의뢰인을 위해서 사용할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쓸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서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까봐 중개 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서 의뢰인을 보호하려고 직접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가 그러하다면 판례 논리가 이거예요. 이건 단속 규정을 봐야 된다. 만일에 이를 효력 규정으로 본다면, 저렇게 본다면 이 계약을 무효로 처리해버린다면 이를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싹 다 무효야 라고 한다면 어떨 때는 의뢰인이 오히려 몸이 달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중개사하고 거래하는 게 이익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도 직접 거래니까 무조건 다 무효라고 해버린다면 오히려
의뢰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막아버려서 거래 안전을 해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중개사를 처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거래 계약을 무조건 다 무효로 잡을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단속 규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개사가 처벌은 받아도 직접 거래한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족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무자격자가 당연히 무등록이겠지. 무자격이니까. 우연히 단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수수료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까? 유효합니까? 저거는 중개사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개사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뭐야? 한 번 하는 거예요? 업으로 하는 거예요?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하기 때문에 저건 괜찮아요. 그래서 유효한 거 맞습니다. 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효과 보수를 받는 것을 하지 마라고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OX? O죠. 그래서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 처리한다는 거지. 효력 안 주겠다.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도 효력 규정이다.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세납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대표적인 뭐예요? 단속 규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세납 등기를 금지했는데 하다가 걸리면 처벌을 해요. 처벌을 하지 등기가 무조건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따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돼. 유효할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세납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라고 말하면 언제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언제나 무효인가? 언제나 유효인가? 둘 다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중간 세납 등기는 유효일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달라요. 또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중간 세납 등기는 처벌은 받지만 등기는 무조건 다 유효다고 외우시면 안 돼요. 중간 세납 등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하게 되면 무효예요. 또 중간 세납 등기 형태를 명의사하고 섞어서 하게 되면 그런 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중간 세납 등기는 정답은 뭐라고요? 등기는 유효할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어요. 일반 지역에서 하게 되면 등기는 효력이 인정이 돼요. 처벌은 받아도. 그러니까 이 언제나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판례에 의하면 효력이 아니라 뭐더라?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 단속 규정 가만 안 오시는 것 같아.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서 저 직접 거래하다가 걸리면 처벌 받아 안 받아? 단속 받아 안 받아? 받지만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또 32에 나왔다가 33에 연달아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하고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그러니까 의뢰인이 중개사무소에 들어왔어. 집 구한다고. 세입자가 전세 집 구한다고. 그랬을 때 잘 오셨음 해가지고 자기 집을 임대를 줘버린 거지. 직접 거래. 그렇게 하면 그 계약이 무효냐고. 무효예요? 무효는 아니에요? 무효는 아니고 계약은 뭐하고? 유효하고. 중개사는 처벌받아 안 받아? 단속 규정이라는 거지. 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에 음식물 판매하는 행위는요. 음식점에서 처벌을 단속은 받겠지만 판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 이게 계속 단속 규정 개념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단속 규정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확가적사로 갈게요. 네 번째 이야기. 목적의 사회적 타당.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목적 계약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사회적 타당성. 103조 얘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법률 행위 내용, 계약의 내용이 선풍기를 위반했어,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 또는 반사회적이라고 표현해요. 반사적 내용의 계약은 무효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103조의 존재 이유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지해야 될 행위들을 미리미리 무슨 법률 제 몇 조 몇 항으로 전부 다 강행법규로 만들어서 다 막아놓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103조가 필요하죠. 어떤 계약의 내용이 딱 살펴보니까 특정 강행법규를 위반한 건 아니야.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강행법규는 존재하지 않아도 이게 딱 보니까 반사회적이라는 느낌이 오면 103조에 걸어서 무효로 잡으려고 필요한 조문이에요. 자, 근데 반사회 질서, 어떤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법률 행위 당시, 계약 체결 시에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선풍기라고 하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다라고 판례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량한 풍속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시절에 따라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장발 단속도 했잖아요. 60년대, 70년대는 남자들 머리 길면 경찰이 잘라버려요. 경찰서 데리고 가가지고 여자들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치마 길이 단속하고. 그때는 남자가 머리 짧게 자르고 여자들은 치마를 짧게 입지 않은 게 선량한 풍속이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성추행이죠,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판례가 바뀔 때도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 하는 것은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할 때 쓰는 판결 형식이거든요. 판례 태도가 2015년도 7월 23일 기점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성공 보수 약정을 하는 게 판단이 달라졌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되어서 이런 계약은 무효라고. 자, 이 판례가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 이전까지는 이런 계약은 효력이 있었어요. 자, 형사사건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형사사건은 죄와 벌을 다루는 거잖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준다. 그런데 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성공한다? 성공한다는 게 이런 거죠.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켜가지고 집에서 편하게 수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준다? 유죄라도 집행유예를 받아준다? 형 집행 단계에서는 보석 석방 돈 내고 집에 가게 한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성공이거든, 나름대로. 이렇게 되면은 돈을 더 받기로 하는 거, 인센티브를 더 받기로. 이런 약정은 이날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괜찮다고 봤었어, 그때 가치로는요. 그래서 실제로 전관예우라고 들어보셨을 거야. 갓 옷 벗은 판검사들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엄청 돈을 벌었죠. 그 갓 옷 벗은 전관들, 옷 벗은 지 1년도 안 되는 판검사들을 찾아가면, 지금은 변호사지만 유죄도 무죄로 바뀌고 막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랬으니까 돈을 엄청 벌었죠. 근데 이제 사회적 가치가 달라졌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거는 수사나 재판 결과를 금전 돈과 결부하게 함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지금부터 판단을 바꿨어요. 선풍기 위반이다.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이날부로. 그래서 2015년 7월 23일부로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뭐 판결이 좋게 나왔다고 돈 더 받기로 한 계약은 다 무효됩니다. 이제 반사적 계약입니다. 못 받습니다, 저렇게. 다만 시험에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민사는 괜찮아요, 지금도. 형사는 사실 진실을 찾아가는 거잖아. 정말로 얘가 쟤를 죽였냐, 살인을 했느냐. 살인을 안 했으면 절대로 처벌하면 안 되죠. 진실을 찾아가는 거라면. 민사는 그게 아니고요. 민사는 약간 스포츠 같은 거거든, 게임이거든. 재산 돈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몇백억대 소송이 열렸는데 내 변호사가 똘똘해가지고 나를 승소시키게 해줘서 몇백억을 지켜줬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돈 더 줄 수 있어, 민사는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을 적정 수준으로 하는 것은 지금도 반사적 행위가 아닙니다. 형사사건만 저런 겁니다. 그리고 반사의 지세의 법률의 유형. 자, 학자들은 이 조문이 너무 추상적이고 개방적이어서 너무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보세요, 이게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이면 그 계약 무효라는 선언이에요. 도대체 뭐가 반사회적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요? 그래서 판사들이 너무 남용하고 악용할 소지가 있어, 저거를. 그래서 학자들이 반사적 행위의 유형들을 유형화시켰어요. 이러한 것들이 반사회적이라고 유형화시켰어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법률행위 계약, 인륜에 반하는 경우, 지나치게 사행적이어서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런 거 이렇게 쭉쭉쭉 나눴어요. 정인지 계생. 어떤 민법의 대가가 저렇게 분류를 했고, 워낙 그 사람이 권위 있는 분이어서 대체적으로 저 분류를 따라줘요, 대부분의 민법 서적이. 그래서 이거는 책으로 볼 건데요. 여기 반사회 질서의 법률의 유형, 정인지 계생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전부 다 대법원 판례 사건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송사기간이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3심이잖아요. 1심, 2심 거쳐서 올라온 사건들이거든요.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갑과 을이 피 터지게 싸운 거야. 몇 년을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그런 사건들인데, 어쨌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이게 반사적 계약인지 아닌지 결론을 물어봐요. 다음 중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로. 다 판례들이거든, 전부 다. 전부 다 판례들이에요. 그래서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반사적 행위네, 아니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금 기억을 돕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이거는 11월, 12월 강의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린 예를 든 건데, 증언을 부탁받은 사람이 내가 증언해서 네가 이기면 토지 지분 반절 떼달라고 해가지고 급해가지고 주겠다고 했던 계약이 있었잖아요. 사실대로 증언해 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을 받기로 한 계약은 반사적 계약인 거지. 그래서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건 사실대로 증언해 줬을 때, 사실대로 증언해 주면서 적당히 받기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너무 많이 받기로 하면 반사적이다. 그에 비해서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참고인으로 진술되어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뭔가를 받기로 했어요. 거짓말을 해주는 대가로 아니면 위증을 해주는 대가로 뭔가를 받기로 했으면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돈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는 거죠. 그때는 단돈 1원을 받기로 해도 반사적 계약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성공 보수 약정을 하기로 하는 것은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민사사건은 그렇지 않다. 민사는 괜찮다. 지금도. 그리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요. 보험계약. 그것이 알고 싶다. 단골 소재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생명보험계약을 드는 거죠.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서. 그래서 무리하게 보험을 엄청 많이 들여서 아내를 죽이죠.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 타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보험계약을 들었으면 반사적 계약으로서 이 계약 무효로서 보험금 탈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인륜에 반하는 계약이어서 반사회성을 인정받은 계약들도 있어요. 부첩계약. 부첩계약 당연히 뭐 반사적이죠. 거의 부수하는 약정도 부수적 약정. 본처가 오늘 내일 하는데 본처 사망하면 입적시켜주겠다. 호적에 올려주겠다. 당신을. 이렇게 약정한 게 있었나 봐요. 옛날 사건들이죠. 뭐. 그것도 다 무효. 다 무효고. 부첩 관계를 전제로 해서 하는 증여. 당신이 내 첩이 되어주면 내가 집 한 채 주지. 아니면 생활비 되어주지. 이런 약정도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거요. 도박자금 대여 계약. 이거 무효입니다. 도박 판돈 빌려주는 계약은 무효죠. 그래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도박판에서 돈 빌려주면,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면은 계약상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안 생겨요. 계약이 무효여서. 보통 계약이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조차 안 생겨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도박판에서 빌린 돈은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은 다 무효입니다. 안 갚아도 되는데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 도박판에서 돈 빌려준 사람들이 소송하겠습니까? 산에 가서 묻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름빚은 법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건데 변제를 하는 게 신상에 이롭죠. 그래서 변제하겠다고 각서를 썼다면 그것도 반사적 계약이랍니다. 그러니까 도박빚을 토대로 도박 채무를 기초로 해서 도박빚을 갚겠다고 하는 계약조차도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계약. 이건 뭐 부부가 이런 계약도 했어요. 진짜로 실제 사건이에요.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부부가. 그냥 이혼을 안 하면 되지 무슨 계약까지 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계약은 반사적 계약이래요. 이혼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반사회성을 띈 건 아니지만 계약의 구속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것은 반사적이라는 거지. 이혼할지 말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런 계약은 글러먹었다는 거죠. 계약 무효입니다. 재밌는 사건인데 시간 관계상 그냥 하나하나 설명하면 엄청 재밌는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점수가 재밌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 좀 딱딱하지만. 사찰의 존립에 필요 불구한 재산을 증여한다. 이 사찰은 재단법인이었거든요. 재단법인이 사찰이었는데 재단법인의 실체는 재산이에요. 재산이 없으면 그 사찰은 사람으로 치면 죽은 거야. 사망한 거야. 근데 전 재산을 전부 다 증여한다? 그럼 난 죽어버리겠다는 거 자살행위거든요. 이런 증여는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지. 그런 것들 등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6번 파트에 동기의 불법이라고 별도로 별표 쳐져 있죠. 조금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기의 불법. 자, 동기의 불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동기의 불법이란 자, 법률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반사회적이지 않아. 근데 그 법률을 하게 된 동기, 계약의 동기가 글러먹은 거지.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법률행위의 동기라는 말과 법률행위의 내용이란 말은 아주 다른 말이에요. 법률행위를 계약으로 읽어볼까요? 계약의 내용과 그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다른 말이잖아. 여러분 보세요. 계약을 했다 치면
여기 적혀 있는 거 있죠.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에요. 계약을 하게 된 동기예요. 내용이지. 여기 있는 내용이 보세요. 여기 내용이라 내용. 103조는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당신이 내 첩이 되어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에 불법성이 있을 때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는 건데 동기의 불법 상황은 내용은 완전 멀쩡해. 완전 정상적인 계약인데 요 계약을 하게 된 당사자의 동기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지. 그것을 동기의 불법이라 하고 그때도 반사적 행위에 해당할까라는 논의예요. 예를 들면 자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죠.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려 쓰는 사람을 차주.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가 얘들한테 1,000만 원씩 빌렸나 봐. 돈을 빌렸어요. 자, 돈을 빌리고 한 달 후에 갚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 계약 내용. 이자는 얼마 몇 프로 해가지고. 그럼 계약의 내용만 살피면 아무런 불법성이 없어요. 돈 빌려주는 계약인데 뭐. 그런데 돈을 1,000만 원 왜 빌렸지? 이게 동기거든. 어디다 쓰려고 빌렸지 이거죠.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죠. 생활비가 떨어져서 생활비를 쓰려고 빌렸을 수도 있고 카드값을 메우려고 빌렸을 수도 있고 등록금을 내려고 빌렸을 수도 있고 부모님 수술비 쓰려고 빌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얘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고요. 얘의 동기는 머릿속에 있죠. 말도 안 할 건데 이거였죠.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섰다 이건 건데 그러니까 도박 판돈으로 빌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상황은 계약의 내용이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건가요?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불법적인 건가요? 동기의 불법이라고 이 상황을. 자, 그럴 때도 요 계약은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냐 이런 거거든. 그때는 정답은 그때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사람의 불법적인 동기를 상대방 당사자가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얘 안 것 같아 모른 것 같아 얘는요. 뭔가 모른 것 같아 얘는요. 안 것 같죠. 사람 외모 보고 판단하시는 선입견이 있으시네. 그렇죠. 몰랐어요. 난 이제 모르고 빌려줬어. 모르고 빌려줬으면 이 계약은 효력이 있어 없어? 있지. 그냥 정상 계약인 거야. 내가 은행도 돈 빌려주는데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이 전부 다 좋은 데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불법적인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 돈 빌려준 계약은 다 유효한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돈 갚으라고 할 거리가 생기죠. 하지만 얘는 알았어. 난 다 알았지.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물어봤거든.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쓰레기는 알 거 없다. 그냥 빌려주면 내가 한 달 후에 후하게 이자 쳐서 갚을게 이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얘가 그럼 나 안 빌려줘. 난 궁금한 거 못 참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이 동기를 말해요. 사실 오늘 밤 저기서 한 판 버린다. 완전 호구집합이다 오늘. 네가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주면 나 오늘 진짜 10배 1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불법적인 동기를 말을 했던 거지. 그럼 우리 법질서는 얘한테 어떤 행동을 기대하고 바랄까? 빌려주라고 주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이 쓰레기야. 그렇게 살래 너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한술 더 떠서 진짜?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총알이 충분해? 이렇게 더 줄까?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아니 1,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호구들이라니까 완전. 그래서 좋아. 그럼 내 1,0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따면 반띵, 화이팅 이렇게 해서 빌려줬다면 그렇다면 이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서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 처리하겠다. 따라서 이건 뭐냐? 이 사람의 불법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졌다면 반사적 계약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를 해요? 안 해요? 계약할 때 일반적으로. 안 하죠.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한 것이 원칙이에요. 동기의 불법성이 있어도 계약은 반사적 계약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유효한 게 원칙이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반사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동기의 불법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13번. 아니, 여기 한번. 자, 1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맞나요? 맞죠? 왜냐하면 사회질서라고 하는 이것이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문장 좀 이상한데 여기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 이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하는 거래.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법률 문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하여튼 맞다고 처리하겠습니다. 그죠? 사회 가치는 변한다는 소리고 소송에서 증언,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위증 아니에요.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다? 적당하다? 과도하다? 과도하다. 너무 많이 받는다. 그렇게 했다면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가 맞죠? 그에 비해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이에요. 이번엔 위증이에요.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약정, 이거는 이제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말도 없어. 단돈 1원을 받기로 했더라도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게 맞죠? 맞고, 변호사가 민사소송이에요. 형사 아니고 승소하면 보수를 더 받기로 하는 약정, 인센티브 약정은 반사적 법률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죠. 민사는 안 그렇거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 맞죠? 맞고, 노름 빚인 줄 알면서, 도박 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약정 자체도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무효입니다. 저거.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부부 사이 약정은 무효죠. 이거 반사적 행위입니다. 그런 약정은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졌대. 근데 그 동기가 반사회적이래, 불법적이래. 그렇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게 맞죠. 맞고, 그 예로서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줬어. 돈을. 근데 돈 빌려주면 얘가 불법적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빌려줬으니까 이런 계약은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 못 둘러봤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합니다. 불법원인 그 외에 해당해서. 자,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이라 그랬어요. 내가 돈 빌려주면 얘가 도박판으로 간다는 걸 알고 빌려준 거지.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반사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맞죠? 똑같은 문제들이잖아. 그냥 물어보는 거는. 되셨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3교시에 반사적 법률 행위가 아닌 거로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